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위기를 앞둔 시점에 기억해야 할 것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그걸 경제위기의 시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기록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이라든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그 경제위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대중들에게는 그 사건이 보통 경제위기의 시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본격적인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그 위기가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한 1, 2년 전부터 이미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상 발생하는 경기 수축기 이상의 강도 높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경제위기의 징후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연체 급증이라든가 부채 폭등 혹은 경기 침체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상황인데도 사실 그 시기 당시에는 정부도 국민도 경제위기의 위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정책적인 대응 카드도 남아있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스스로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요. 정부 지지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구태여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구구절절 알려서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때로는 이슈몰이로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린다던가 통계 왜곡, 축소, 각종 변명거리들로 경제 상황의 본질을 흐리는 등 문제 감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은 거 피부로 느껴지는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대응책이 있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감내 가능하다, 피해는 제한적일 거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힘들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일단 주변에 아무리 기업 부도, 개인 회생이 급증했느니 연체가 폭등했느니 해도 당장 내가 겪는 일이 아니면 둔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무슨 상징적인 사건이 터질 때까지 큰 위기감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나 그게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평가되는 거지 당장 그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위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위기라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대응할 카드를 소진했다거나 위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까지 터지면 그때 위기가 공식화되는 거고 그 분위기에 맞게 언론들도 편성해 위기 기사를 쏟아내니까 대중들도 그때서야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위기감을 느껴봐야 별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들 그때 가서 회사 안 잘리려고 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상사들한테 굽신굽신 사내 정치질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뭐 상사들도 제 살 길이 더 급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산을 매도하려고 해도 경제위기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이후의 자산 가치는 차이가 클 겁니다. 그때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도 쉽지가 않고요. 더욱이 금융권도 그 시점이 되면 안전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져서 경기는 더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필요한 거고요.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씨에 갑자기 한겨울 날씨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제위기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경제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동성이 마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적다고 경제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만큼 현금이 돌지 못하는 사람이 경제위기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 말 들으면 아니 못 사는 사람이 힘들지 잘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서민이라고 경제위기에 무조건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특히 금융위기가 수반되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유동성 위기입니다. 개인 각자의 입장에서 경제위기의 쓰나미에 여기에 말려드냐 마냐를 결정짓는 핵심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 적다보다 당장 써야 할 돈이 부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사람을 트레일러,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라고 치고 중산층 이하 서민,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준중형, 경차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덤프트럭이 1km 움직이는 데 쓰이는 연료량과 경차가 1km 움직이는 데 쓰이는 연료량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던가 유지관리비 혹은 보관료나 보험료 등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자산이 많다는 건 절대적인 부채 규모도 일반인들보다 많다는 건데 당연히 이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이자 규모도 훨씬 큽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겠죠. 자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업 규모가 크면 큰 대로 그 규모에 맞는 현금 흐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부유한 사람도 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지, 단순히 부유하다는 거 그거 자체로 안전한 게 아닌 건 아실 겁니다. 물론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월급같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일반인들에 비해 소득 경로가 훨씬 다양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F 경제위기를 겪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야반도주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쓰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이삿짐 업체 중에는 야밤에 짐을 빼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곳들도 암암리에 크게 늘었었습니다. 그 야반도주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야반도주를 하는 주요 그룹이었단 말이죠. 공장,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위기로 주문이 끊기고 거래처 대금 결제나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까지 밀린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 회수까지 급격히 일어나면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이나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률이 심해지고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린 건물주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주로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채무 조정과 관련된 제도도 빈약한 편이었고 채권 추심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야반도주라는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채무 압박만 피하자고 도주했다기보다는 당장 긁어 모을 수 있는 재산이나 돈들 싹 다 긁어 모아서 남은 거라도 빼돌려서 그거 가지고 채무를 피해 새 삶을 찾겠다고 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도주한 것도 아니에요. 도주하기 전에 최대한 대금 결제, 임금 지불 미루고 주변에 돈 빌리고 대금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거래처한테 물건 받아서 그거 현금화 시키고 전세 계약 늘려서 보증금 챙기는 온갖 땡길 수 있는 돈 다 땡겨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민 정책이 비교적 관대하고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던 나라로 그 당시에 야반도주에서 합법 불법으로 새 삶을 찾겠다고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야반도주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산되면서 그때 야반도주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IMF 경제위기 당시 사회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야반도주가 극성이었는데, 야반도주를 주로 한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경제위기에서 안전할 거라고 믿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본질은 가진 재산이 많다 적다보다 자기 상황에 맞는 그 수준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라고 해서 경제위기가 오면 무조건 힘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건 대표적으로 당시 자동차 시장 상황 보면 간접적으로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제품은 경제위기 상황에 들어서면 소비가 위축되는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제가 차 이름 한번 대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1세대 마티즈, 우리가 구아방이라고 부르던 아반떼, 소나타3, 1세대 SM5 등 지금 말하는 자동차들 이거 다 대히트 친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말한 이 차들이 IMF 위기 당시에 출시됐거나 그 시기에 팔리던 차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굉장히 잘 팔리던 차였어요.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차들이었는데 경제위기로 국가 전체가 힘들고 자동차 소비 자체가 크게 줄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서민계층에서도 자기 수준에 맞게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자가용 신차를 소비할 정도로 여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IMF 당시에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있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마냥 적당히 안정적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수준, 자기가 가진 부채나 지출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안정적인 소득만 유지가 된다면 경제위기로부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 그리 뻔한 소리를 그렇게 구구절절 하냐, 누가 그걸 모르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전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힘들어지는지도 아는데 그런데도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서 그런 건데요. 자기 지출 수준에 맞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만 가지고 있고 변수가 생길 것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정적인 소득 유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히 쭉 월급 근로자 생활하셨던 분들은 더 둔감할 수 있는데요. 지극히 안정적인 회사에 다닌다면야 걱정할 거 없겠지만 안정적인 소득 유지하는 거 이거 프리랜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워라밸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갈아 넣어도 안정적인 소득 얻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막상 회사 나오게 돼서 지금 구직 한번 해보면 상황이 절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부채 줄이는 것도 막상 목돈 가진 거 있을 때 그걸로 부채 줄인다는 거 그것도 한번 막상 갚으려고 하면 이거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돈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들거든요. 부채 줄이는 거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빚을 줄이려고 하면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으로 하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목돈,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에어백 차원에서 그 여윳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머리로는 알죠. 근데 예금 이자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통장에 박아놓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 근질근질거려서 못 가지고 있어요.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든 쓰려고 하죠. 물론 투자에 들어간 돈도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여윳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투자금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금은 여윳돈의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한다는 거 그 방법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행동의 문제인 거죠. 경제위기가 무서운 건 힘든 사람만 극단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면 경제위기 때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위기가 무서운 겁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 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힘들어서 상황을 계속 나쁘게 만들고 직장인, 사업자 할 것 없이 고정지출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면 더 높은 이자 빚에 노출되면서 야금야금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위기 때 한번 빚지면 평상시보다 상환하기가 훨씬 힘들어서 빚도 더 늘고 더 비싼 이자의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순환이 굉장히 쉽게 시작이 됩니다. 경제위기를 국가 경제 차원의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차원에서 경제위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경제 성장 전망부터 노골적으로 위기를 점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오냐 같은 그런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위기에 노출이 되는지 대비나 대응책은 있는지 개인의 경제활동 차원에서 위기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